안녕하세요. 피셔앤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알못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님과 멤버십 회원님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메일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미 땡땡땡 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요즘 테슬라부터 우리나라 LG화학, 삼성 SDI 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최근에 고점이 왔고 폭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미 저도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빌 받으면 당장 내일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런데 워낙 제가 소량을 가지고 있고 제가 판다고 이런 대형주들이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대형주의 주가를 조작할 정도의 힘도 없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실 건 없고요. 자, 일단 제가 최대한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합리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경제적 기본 지식이 전혀 없어도 알아듣기 쉬운 이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요즘 살짝 내려앉은 거 아시죠? 자, 일단 생업에 바빠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가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최근 9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774달러에 지금 머물고 있다. 이 내용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테마로 오르고 그런 거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매도를 하면 되겠지만, 테슬라가 오랜 기간 적자에다가 상승 전환 초기 국면일 가능성이 있고 기업의 내용 자체를 다르게 보는 이런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감로들박이 많다. 이 점은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확 튀어오르면 항상 뒤따르는 같은 형제 같은 애들 있죠. 자, 바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그림은 테슬라 주가와 LIT라는 그 리튬 배터리 테크 관련된 ETF를 두 가지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죠. 자, 왜냐하면 LIT라는 이 미국 ETF 안에 테슬라도 약 11%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등 이런 기업이 두 가지를 합치면 1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 테슬라, 삼성 SDI, LG화학이 바로 이 LIT라는 미국 ETF 안에 어느 정도 비중인지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일단 해당 ETF가 584밀리언 달러입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밀리언 달러를 대략 11억 원으로 계산하면 6,420억 원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비중이 10%니까 642억 원이 LIT 펀드 매니저들의 결정에 따라 들어왔다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삼성 SDI, LG화학 주가를 보면 이 테슬라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튀어오른 거고요. 자, 혹시 이 내용 모르시고 배터리 투자하시고 얼마 있다가 혹시라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 괜히 저한테 네가 유튜브에 헛소리해서 주가 빠졌지 않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좋다 나쁘다 짓거려도 자, 이런 대형주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 그리고 미국 LIT ETF 펀드 매니저들에 따라 이 종목들의 주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펀드 매니저들한테 미국으로 전화하셔서 따지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테슬라를 중심으로 지금이 고점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가 시작인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부동산에도 상승론자 유튜버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하락론자 유튜버분들도 계시죠. 자,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주가를 놓고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애널리스트들도 상승론자와 비관론자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비관론자 먼저 보는 게 재밌죠. 그래서 비관론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일단 비관론자들의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당연히 이 주가만 딱 봐도 너무 급등했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신빙성을 안 가지니까, 자, 여기에 PSR이라는 지표와 PER이라는 지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이 중국 시장의 이 생산 차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PSR이 뭐냐면 현재 주가가 매출액 대비 얼마냐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자, 지금 주가에다가 현재 발행된 주식 총수를 이것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주식 가격에 이 기업을 통째로 전부 사는 거죠. 그래서 100% 지분을 내가 취득하려면 과연 얼마를 내면 되느냐,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PSR은 지금 말씀드린 시가총액이 이 기업이 연간 매출액 대비 몇 배로 거래되느냐, 이게 바로 PSR입니다. 자, PSR이라는 지표를 활용하는 거는 당장의 순이익이 나지 않거나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에요. 자,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 가치를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 초기에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기업의 이익이 나지 않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서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성장 국면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PSR의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나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올해 테슬라 예상 매출액은 뭐 300억에서 35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400억 달러 수준이죠. PSR은 대략 한 3.6배 정도 되겠네요. 자, 하락론자들의 논리는 지난 2013년, 14년에 테슬라의 PSR이 8 이상으로 이렇게 치솟았는데 그 다음에 2018년까지 2.6이 될 때까지 계속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거가 뭐냐면 기업이 한번 성장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PSR이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던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상태에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서 PSR이 하락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테슬라의 주가가 급하게 한번 튀어올라서 PSR이 3.6배 정도로 높아졌으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쉬면서 2.6 정도 수준까지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서 쉬어갈 확률이 높다. 이게 바로 하락론자들의 논리죠. 뭐 들어보니 그럴듯하죠. 자, 이 다음으로 또 하락론자들의 의견은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재가동되었긴 하지만 아직 100% 가동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슬라 매장도 폐쇄가 됐었죠. 문제는 테슬라가 당장 재가동을 해도 이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아직 재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매장도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테슬라가 예상한 매출액을 달성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한 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락론자들의 두 번째 주장이죠. 자, 일단 하락론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주가가 한 번은 쉬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론자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 없다면 하필이면 왜 이 다우지수가 급락할 때 함께 하락하고 회복했어야 되는데 왜 테슬라 차트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우지수가 급락한 그 시기에 급등을 이어갔냐 이겁니다. 뭐 테슬라 공장이 폐쇄될 거다, 그리고 뭐 중국 내 부품 공장도 뭐 폐쇄될 거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하고 실제로 뉴스로도 나왔죠. 보통은 그렇게 되면 주가에 선반영이라도 돼야 되는데 선반영도 안 되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테슬라의 매출과 뭐 이익 감소는 이미 모두가 알고 예상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와 무관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반영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헤지 펀드와 연관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그동안 테슬라 주가를 계속 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세력이 거의 30% 정도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공매도가 많았냐? 바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간으로 흑자를 낸 적도 없고요. 자, 그리고 매번 목표 생산량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8년에 모델 3를 생산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야외 텐트에서 모델 3를 제작한다, 그리고 차량 균열을 테이프로 가린다, 이런 내부적인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려가 커질 때마다 비전만 제시하면서 위기를 넘기기에 바빴기 때문에 뭐 사실상 2019년 초까지만 해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테슬라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뭐 곧 일론 머스크도 교체될 거고, 자, 완성차 업체의 헐값에 매각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상장 폐지설까지 뭐 나오기도 했었죠. 직접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도 했고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도 우리나라 뭐 셀트리온처럼 늘 공매도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붉은 선이 테슬라의 주가고요. 지금 검은 선이 대주 비율입니다. 자, 공매도가 뭐냐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일정한 이자를 내고 주식을 빌린 다음에 이것을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것을 되사서 갚는 거죠.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수록 더 큰 돈을 벌지만, 자,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주식을 그 오른 가격에 사서 갚아야 하니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테슬라가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돼서 2분기부터 연속 목표 생산량을 달성합니다. 자, 그동안 달성하지 못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시작했고 투자를 줄였죠. 자, 그래서 흑자 전환을 일으켰다는 것이 상당한 기대감과 확신으로 돌변한 것이죠. 자, 차트의 맨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주식을 빌리는 대주 비율이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보던 헤지 펀드 또는 특정한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숏커버링이라고 해서 일단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했죠. 주식이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주식을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왔죠. 자,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 조정에 테슬라 주가도 하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서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특정한 한 헤지펀드가 그때 대량으로 주식을 미리 딱 매수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다른 헤지펀드들은 미치는 거죠. 자, 얘기하고 주가에 부담 없이 계속 매수를 해서 갚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헤지펀드가 지가 먼저 다 저가에 사버렸으니까 다른 헤지펀드들도 어쩔 수 없다 그냥 하면서 다 매수를 누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기다렸다가 팔면 되지 왜 이렇게 다른 헤지펀드까지 대량으로 주가를 매수해서 숏커버링을 했냐고요? 자, 일단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한번 올라간 주가는 다시 그 가격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뒤늦게 기다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망하게 되거든요. 주가가 조금이라도 더 쌀 때 올라갈 때라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추측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대주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바로 이런 추측에 대한 신빙성을 더 높이는 이런 요인입니다. 결국 상승론자들의 이 두 번째 근거는 이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보고 전부 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던 큰 악재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 상승론자들의 두 번째 상승 근거죠. 자, 세 번째는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전기차 생산업체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2019년 3분기까지만 해도 단순히 차량 판매로는 이익을 내지 못했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FSD라는 이 패키지 판매 이익으로 이익을 크게 늘렸습니다. FSD가 뭐냐면 테슬라가 제작한 이 자율주행 칩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구매 비용이 약 $6,000였는데 최근 기능을 향상시킨 V10 버전 업데이트 이후로 가격이 $7,000로 뛰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에 이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도로 상황을 보고 알아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처럼 상당한 편의성의 기능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자, 특히 이렇게 하드웨어 업데이트가 아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테슬라 자동차 내에 앱 서비스가 입점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 테슬라라는 플랫폼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이라는 특정한 기능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 있고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면서 계속적인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구글 인수설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합니다. 자, 이미 구글은 애플 등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테슬라라는 또 하나의 플랫폼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를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할 경우 애플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달성했을 때 이때 퍼가 150배였고요. 아마존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때가 퍼가 741배였는데 그렇게 됐던 시기에도 주가가 비싸다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또한 아마존이나
뭐 애플과 같이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봐야 하고 주가는 이제 장기적인 상승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승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뭐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럴듯하죠. 자, 이 비관론자들과 상승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대표적인 근거 몇 가지를 봤더니 어떤가요? 자, 비관론의 근거를 볼 때, 자, 그래, PSR,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급등했으니까, 자, 과거처럼 주가가 한 번은 뭐 눌렸다 가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신종 코로나로 매출액 달성이 늦어졌으니까 한 번은 눌렸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도해야 되나 이랬다가, 또 상승론자들의 근거를 보면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링으로 망하고 나갔으니까, 자, 이제 주가를 강제로 누를 만한 세력도 없고, 자, 목표 생산량도 계속 달성이 가능한 상태에서, 자, 이제 테슬라가 구글이나 애플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이 시점이 바로 대세 상승의 시작일 수가 있는데,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는 있죠. 비관론을 주장하는 애널리스트건 상승론을 주장하는 애널리스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를 이제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관론자들도 장기 전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주가가 너무 급하게 튀어올랐으니까 한번 쉬었다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딱 답이 나왔죠. 자, 장기적으로 볼 때 테슬라를 비롯한 뭐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전망도 전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정도는 뭐 신경 안 쓰고 끝까지 장기적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은 상관없지만, 지금 혹시 주가가 빠질까봐 걱정이 크게 된다면 절반 정도라도 정리를 하고 정말로 조정이 오면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것이 뭐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혹시나 자, 일론 머스크나 뭐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들이 거짓말로 밝혀지면 어떡하냐, 그럼 테슬라 주식이 휴지조가리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문제는 과거 사실들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있죠. 바로 셀트리온 및 애플, 아마존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초기 케이스입니다. 자, 과거 해당 기업들은 성장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역사가 있어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얘들이 생산을 해서 팔 수 있는 게 맞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야, 이제 애플 더 이상 끝난 거 아니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과연 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일부 뭐 과거 가치 투자에 이렇게 얽매인 분들이 믿을 수 없는 기업 또는 위험성이 큰 기업이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주가는 그때 못 산 걸 후회하고 그분들을 원망할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실제 워렌 버핏의 경우 2017년에 애플과 아마존을 사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주총장에서 후회를 했죠. 자, 이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급등한 지금도 더 오른다 아니면 떨어진다, 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과 동일한 이유죠. 과거의 뭐 가치 투자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끝도 없이 오르고 엄청난 이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아직도 두려운 사람들과, 자,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 나중에 누가 승리할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봐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뭐 이제까지 테슬라가 보여준 혁신과 이런 뭐 증거들을 볼 때, 자,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지는 뭐 않습니다. 자, 적당히 손실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비율만 조정한다면, 자,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